오늘 저는 앞에 발표하신 세 분의 발표에 대해서 조금 코멘트를 하는 식으로 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파도손 이정화 대표 발표에 대한 부분인데요. 정신과적 응급 서비스에서 당사자 참여가 필요하다라는 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파도손 이정화 대표가 그린 그림을 봤어요. 그러니까 그 그림을 보면서 많이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는 도와주려고 많이 했던 그런 상황인데 서비스 이용자들은 그게 트라우마가 될 수 있구나. 그러니까 어떤 그림이었냐면 그 CR룸에서 갇혀 있는데 CCTV가 보이는 그런 그림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 서비스를 오히려 안정을 취하려고 입원을 하는데 아이러니하게 반복 트라우마가 생길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배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좀 보면은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자가 일반 인구에 비해서 이 트라우마 경험이 더 많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트라우마, 반복 트라우마를 받지 않게 하려고 노력하는 것 자체가 증상도 호전도 되고, 그다음에 입원 기간도 더 줄어든다, 이렇게 저희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이 강압적 치료를 하면 환자만 상처를 받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치료진들도 상처를 받습니다. 우리가 제가 이제 인턴 때 발목이 잘린 환자를 봤었는데요. 자살하려고 지하철에 뛰어들었던 할아버지였는데, 아직까지도 그 할아버지 발목을 씻던 그 차가운 물의 온도를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환자한테 어떻게 보면 화내는 환자한테 환자를 강박하고 주사하고 그 상황에서 욕을 먹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치료자들도 상처를 받게 되고 그러니까 치료자의 트라우마가 또 반복 트라우마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점점 통제하는 사람이 되니까 직업적인 어떤 치유자가 아니라 통제자로 되면서 이제 직업적으로 소진이 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게 이제 조직 전체를 트라우마 기반으로 조금 관리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중독정신건강 서비스국하고 질병관리본부에서는 공동으로 이제 응급 대응 트라우마 기반 접근의 원칙을 6가지를 제시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동료 지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동료 지원가가 있다는 것 자체가, 그 존재 자체가 상당히 민주적이기 때문에 뭐 어떻게 서비스를 디자인한다 이런 걸 떠나서 그냥 동료 지원가, 당사자가 그 현장에 있다라는 거에 그 힘이 어마어마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럼 어떻게 참여를 하느냐, 다양한 수준의 응급 서비스가 좀 개발이 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그런 팀원으로 참여하는 방식이 있겠죠. 그래서 예전에 어떤 논문에서 읽었는데, 응급실에서 이제 가족이나 당사자가 24시간 상주를 하면서 오시는 분한테 옆에서 그냥 옆에서 같이 있어 주는 거예요. 얘기를 해주고 안정시켜주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같은 입장이니까 많이 이렇게 좀 많이 안정화에 기여를 했다, 도움이 되더라, 이런 얘기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나는 입원 치료를 집에서 받고 싶다,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정방문 치료팀을 이제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동료 지원과도 같이 가서 팀원으로 하는 방법이 있겠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의학적 개입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 준응급인 경우에는 이제 동료 지원과가 위기 쉼터를 운영하는 그런 것들이 좀 활성화가 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지금 우리나라도 화성센터에서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요. 이 데이터를 보면은 위기 쉼터를 운영하면, 영국 데이터 보면은 응급실이나 정신과 입원이 확실히 줄일 수 있고 경찰 출동 건수도 줄일 수 있다, 이렇게 데이터가 2019년도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자신의 어떤 회복된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 동료 지원가들이 활동을 하는데, 이게 이제 전문가들의 그러니까 서브 전문가들 이런 역할이 아니라 기존 전문가들 영역과는 독립된 어떤 기능과 가치가 있다, 이런 부분을 좀 인식해야 될 것 같고, 이런 회복 경험이 이 개인만의 자산이 아니라 사회적 자산이다. 그래서 이제 사회로 이거를 끌어들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당사자주의와 타자와 얘기를 마저 조금 하고 부분을 마치겠는데요. 정신질환자들을 우리랑 다른 사람으로 보는, 타인으로 보는 타자와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이 빠지고 장애만 남은 좀 배타적인 당사자주의는 극단적인, 그러니까 어떤 타자와의 또 반대편의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궁극적으로 볼 때는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를 구별을 좀 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가? 의사가 뭐 영원히 의사고 아픈 사람은 영원히 아픈 사람인가? 그런 거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같이 동등하게 민주적으로 같이 해결해 나가자 이런 협력의 방향이 오히려 힘이 좀 될 거다, 힘을 많이 실어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김성수 경기도 병원장님, 도립병원장님 그쪽 말씀드리겠습니다. 응급치료 접근성하고 사후관리 취약성 말씀해 주셨고요. 실제로 공공기관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고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우리나라 공공기관 비율이 제가 알기로는 7%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맞을 겁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전준희 선생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단기간 입원하고 민간 병원에 전원하는 어떤 허브 역할을 공공의 역할을 좀 공공기관에서 공공병원에서 좀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근데 여기서 이제 뭐 말씀드리고 싶은 게 퇴원 환자 중에 이제 희망하는 환자에 대해서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을 하는데 정말 사후 관리 필요한 사람들은 센터 등록을 안 해요. 동의를 안 하죠. 그리고 치료도 끊습니다. 제가 보통 1년에 한 5명은 떠올라요. 괜찮을까? 뭐 무슨 일 안 생길까? 이렇게 떠오르는 환자들이, 그러니까 한 번 보고 이제 계속 안 보는데도 떠오를 정도로 기억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1년에 한 다섯 명 정도 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확실히 조금 개인 차원에서 하기는 어렵죠. 가족들이 이거를 다 결정하고 책임지라고 하면 가족이 펑션이 안 되면 그러면은 이제 사고가 나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뭐 얘기가 계속 나오니까 뭐 좀 짧게 얘기하겠는데, 가족 책임에서 사회 책임으로 좀 변하는 사회적 변화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 국가가 가족에게 책임을 지우려고 우리나라하고 일본이 그런 제도가 시작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저는 좀 오히려 좀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워낙 우리나라는 가족이 챙겨주는 문화에서 시작을 했고 그렇게 되던 문화가 있고, 대만도 저는 그렇게 옛날엔 그랬다고 알고 있는데요. 동양권 문화들이. 근데 이제 사회가 이제 1인 가구도 많아지고 여러 가지 의식이 좀 변화되면서 이거 사회의 책임이 아니냐, 실제로 역할을 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인신구속 같은 경우는 인신보호법 기반해서 사람의 몸을 구속한다는 게 이게 인권 중에 가장 큰 인권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민간 영역에 맡길 수는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마지막으로 경찰청에서 발표하신 그 자료 중에 제가 읽고선 좀 깜짝 놀랐습니다. 치료 결정권을 보장하면서 지역사회에서 공생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라는 문구를 쓰셨는데, 제가 다시 앞을 봤습니다. 정말 경찰분이 쓰신 게 맞나, 멋진 글을 쓰셔가지고요. 아플 권리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들었을 때 이게 무슨 말인가 했어요. 아플 권리. 그래서 아프면 빨리 치료해야지 왜 아플 권리가 있는가, 이렇게 처음에는 좀 의아했는데, 아파도 내가 치료를 받는다, 안 받는다 선택할 권리가 있는가? 제가 볼 때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근데 이제 비자의적 치료와 요 아플 권리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면, 일단 이 정신건강 서비스의 존재 이유 자체가 그분들을 도우려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정신과 의사들이나 이쪽 종사자들이 뭐 생계를 유지하려고 그분들이 아픈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의 얘기나 필요를 1차적으로 우선시해서 제일 들어야 한다. 이건 뭐 너무나 당연한 거고요. 근데 이제 그분들도, 당사자들도 사회의 일원인 만큼 이제 어떤 사회적인 조정 과정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화 우선의 인권이냐, 사회적 방위냐, 이런 극단적인 논쟁은 좀 극단적인 흑백 논리인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치료 결정권 얘기를 할 때 항상 의사결정 능력 평가 제도의 발전을 같이 좀 얘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치료 결정권하고 의사결정 능력에 대한 제도가 이게 배치되는 게 아니라 같이 발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이스 치료 가이드라인 보면은 같이 하는 의사결정에 대한 프로시저 보면은 이제 정신능력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2005년에 만들었는데, 이 의사결정 능력을 평가한 다음에 그것에 기반해서 그 정도에 비해서 이제 치료결정권을 이제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게 정신질환 쪽만 되는 게 아니라 치매나 뭐 교통사고를 당해서 의식을 잃은 환자 수술 문제나 아니면 선망에 빠진 환자나 여러 가지 어떤 경우에
의사결정 능력의 손상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돌보며 치료를 결정하려고 그거를 그분들의 아프기 전 혹은 의사결정 능력이 손상되기 전에 본인의 어떤 취향이나 가치관을 지켜주기 위해서 오히려 보호하는 그런 면이 강합니다. 실제로 영국에서 이 관련된 법에 대한 홍보자를 보면은 어떤 할아버지가 연금을 계속 복권을 다 쓰거든요. 모든 연금은요. 그래서 그 복지사분이 그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막 이렇게 말리는데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게 할아버지의 어떤 단순하게 이제 옆에서 볼 때 좀 동의할 수 없는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그게 본인의 어떤 권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 광고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응급 대응 서비스 자체가 지역사회에서 공생하기 위해서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지역 기반 서비스 중에 응급 대응으로 이제 응급시 정도에 따른 선택권을 보장해야 된다라고 이제 그리고 그걸 또 2시간 내에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그 영국에서 나이스 소셜 케어에서 이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경찰에서 응급구호자 통합지원센터 이거를 지금 이제 추진 중에 계신데요. 상당히 저는 이제 고무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게 경찰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왜 입원이 안 됩니까 이렇게 되겠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처음에 잘 분류가 되면 훨씬 지금 있는 자원 갖고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대상자 분류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면에서 이 부분이 잘 되면 작동이 잘 될 것이다.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제 의견은 이거를 만들어 갈 때 지금 이제 정신건강 기본 대책에도 정신응급 통합 정보 시스템을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응급의료 포털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의료 서비스 전반에 대한 그 데이터베이스 시스템도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분절될까봐 좀 걱정입니다. 그래서 만들 때부터 연동이 되도록 좀 개발을 이게 아마 담당 부처가 서로 다르니까 이게 아마 좀 조율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같이 만들지 않더라도 같이 만들면 제일 좋고요. 데이터가 좀 정확하게 연동이 돼야 그렇게 되면 상당한 부분이 저희 지금 있는 자원으로 더 잘 도와드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소감 감사합니다. 주제 발표하신 분들의 말씀을 조목조목 한 분씩 다 토론을 해주셨습니다. 그 전문가나 가족은 아무래도 좀 치료를 빨리 해서 좀 안정되기를 바라고요. 당사자들, 그러니까 소비자라고 할 수 있는 당사자들은 본인의 자기 결정권을 강조하게 마련입니다. 근데 결국 소비자와 당사자의 어떤 정말로 공정하고 정의로운 그 권리 이런 거를 또 너무 강조하다 보면 결국은 법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게 돼 버려요. 그래서 그 법적으로 해결을 하게 되면 또 규제가 많이 생겨 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러니가 있기 때문에 당사자 인권, 당사자의 자기 결정권을 충분히 존중해 주는 것이 합당하고 타당하지만 그게 너무 강조가 돼 버리고 이렇게 좀 사무적으로 공식적으로만 흘러가면 이게 또 모든 것을 또 법에 의지하게 되고 그러면 또 새로운 규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모든 것을 이렇게 법으로 해결하게 되는 것보다는 당사자와 가족과 전문가들, 치료자들 사이에서의 어떤 신뢰를 높이는 쪽으로 그 신뢰와 이해를 높이는 쪽으로 좀 움직여지는 것이 훨씬 정신보건에 합당한 그런 방향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정신보건법에서 규정하는 것들이 이런 거를 꼭 해야 된다. 인권을 보장해서 이렇게 해라. 그렇게만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긍정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에서의 과정이 좀 약하죠. 정신보건법에서는 이렇게 규정만 해놨기 때문에 그리고 인권을 보장하는 쪽으로 돼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혼나고 벌 받는 쪽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긍정적으로 해결하는 방향에서의 어떤 과정에 대한 논의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신뢰를 갖고 이런 응급 상황에서 어떻게 서로 긍정적으로 이해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풀 것이냐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좀 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